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동서양 리더십 고전을 만나보고 있는데 지지난 시간부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영웅전은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을 한 사람씩 뽑아서 비교하는 비교 영웅전, 네. 혹은 비교 열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주인공 어떤 인물들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대표적인 창업군주를 다루었습니다. 네. 테세우스와 로물루스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창업군주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진 유명한 인물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로마에서는 카이사르, 흔히 알렉산더와 시저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들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위대한 인물들인데 또 우리는 간단하게 나이 순으로 정리를 해보죠. 아, 네, 나이 순으로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네. 자, 알렉산드로스가 훨씬 나이가 많다고요. 예, 먼저 만나볼까요? 한 250살 정도 많다고 볼 수 있죠. 훨씬 형님이니까. 네, 두 사람 다 기원전 사람인데 알렉산드로스가 356년 기원전, 그리고 카이사르가 100년이니까요. 약 2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 대한 책을 크게 두 권을 다뤘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두 권을 완전 초반이었네요. 네, 다루었었죠. 거기서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의 전쟁, 그리고 그리스 내부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 간의 내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와 맞서 싸워서 물리치는 것에 성공했었고 네. 이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다시 나누어져서 내전을 벌였고 그 내전의 끝에 스파르타가 승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스파르타도 상처뿐인 영광이었던 거죠.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힘을 다 소진하면서 그전에는 아테네에도 스파르타에도 미치지 못했었던, 그러나 다툼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북방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맞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죠.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필리포스 2세,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외부로 돌면서 전쟁을 막 벌일 동안 10대 시절부터 일종의 섭정 역할을 했던 거죠. 일종의 그 대리왕 역할을 하면서 20세 왕이 됩니다. 와, 20세 엄청 젊은 나이에 왕이 네, 20세에 아버지가 의문의 독살, 일설에 의하면 어머니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문의 암살, 피습을 당한 이후에 20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인도 직전까지, 인도 아주 북쪽 일부를 정복하는 굉장히 넓은,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거의 다 대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숨을 거두는데요. 그때 왜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3세였습니다. 와, 지금의 저보다 어리네요. 네. 20살의 왕이 되어서 33세에 사망했는데 그 13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거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 알렉산드로스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업적을 거뒀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헛되이 머리만 빠지고 막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올림피아스입니다. 그런데 혈통의 신비 혹은 출생의 신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왜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아닌 제우스다 라는 식으로 뭔가 신비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신성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가면 좋은 냄새가 난다. 그의 육체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신의 특징입니다. 그리스에서 신들이 등장할 때 4DX 효과가 확 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굉장히
향기롭고 황홀한 냄새가 나는 것들을 많이 묘사를 하곤 하는데요. 네. 물론 실제로 평민들에 비해서 잘 씻고 좋은 것을 발랐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름답고 잘생기고 영특하고 싸움도 잘하고 향기로운 냄새까지도 나는 거죠. 아버지가 이 친구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1타 오브 1타 강사를 개인 교수로 섭외를 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수로 영입을 하는 거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겠죠. 우리가 흔히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철학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은 현대의 학문 분과에서의 철학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는 현대로 보면 물리학 혹은 생물학 이런 것에 관련된 과학 분야에 관련된 학문들까지 모두 다 섭렵했었고 고대의 철학자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만능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 문학, 과학, 정치학, 통치술 등등을 배웠던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무부가 아니라 종합적인 교육을 받은 인문 교양을 갖춘 문무를 겸비한 영웅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20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는 원래 이 아버지가 바깥에서 전쟁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하고 있던 그리스 나머지 영역의 정복 전쟁을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내전 이후에 스파르타 중심으로 아주 부실하게 서 있었던 도시 국가들을 하나하나 쳐부숴서 그리스를 통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의 원래의 숙적, 그리스를 침공했었던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도 정복을 합니다. 동방 원정을 시작해서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여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정복군주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네. 저는 그를 시저와 더불어서 카이사르와 더불어서 부동산 대왕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네. 워낙 넓은 땅을 땅을 워낙 있어서. 넓혔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네.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보통 크게 두 명 있거든요. 세종대왕 말고 광개토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개토 대왕, 광개토, 광대한 토지를. 땅을 개척한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동산 대왕에 열광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세종대왕 역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원래 우리가 뭐 세종, 문종, 뭐 단종 혹은 태종 이런 이름을 그냥 아주 랜덤하게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고래로부터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이런 시호를 올리자라고 하는 그 일종의 관례가 있어요. 동양에서 세종이라고 하면 문으로 이름을 떨친 군주가 아니라 영역을 광대하게 넓힌 군주에게 세종이라는 시호를 바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세종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지도, 네. 북한을 포함한 압록강과 두만강을 자연 국경으로 하는 그런 영역의 국경을 확정한 정복군주의 면모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들, 부동산 대왕들을 우리는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네.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도 부동산 대왕이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이런 전쟁을 벌이는 단순히 정복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복지의 문화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융합하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보통은 네. 정복지의 문화를 지워버리고 그렇지. 우리 그 지배자의 문화를 이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당시에 그리스보다 훨씬 선진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배우는 거죠. 페르시아의 관료 체제도 유지하고 배우고 또 현지 귀족들과 결혼 동맹도 맺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문화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가졌고 그러면서 헬라인들의 문명이 한층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지금 그리스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라인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도약한 헬라인들의 문명이 알렉산드로스가 지배한 전 영역에 퍼지게 되어서 그 문명의 이름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네. 알렉산드로스가 그렇게 헬레니즘 문명의 통합자 혹은 제한자로도 기능했습니다. 그가 조금 더 살았다면 인도 북부를 넘어서서 인도 남부까지 다 점령했을 테고 만약에 그가 한 60까지 살았다면 한반도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인도 북부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요? 부하들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전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동쪽으로 전진하기를 부하들이 원하지 않아서 멀리 가긴 했잖아요. 예. 인도까지 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 아니라 인도 해군 인도 해군을 결정하고 재밌네.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로니아 지역, 지금 이란 지역이겠죠. 거기서 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후계자를 결정을 못한 거예요. 네.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이 제국을 다스릴 것인가가 결정이 안 돼서 결국 후계자가 될 만한 여러 사람들이 권력을 다툼하면서 알렉산드로스가 생전에 쌓았던 단시간에 쌓았던 그 대제국이 4분 5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플루타르코스가 알렉산드로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죠. 네. 뭐 그중에서도 부동산 대왕이라는 표현이 재밌게 기억에 남는데 그리스의 부동산 대왕 알렉산드로스. 근데 이제 카이사르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영토를 늘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 카이사르는 말입니다. 물론 전쟁으로 영토를 넓힌 면도 있었지만 카이사르는 일종의 대출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출이요?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네. 카이사르가 살던 시절, 카이사르가 젊었던 시절에 그는 로마 공화정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정이 아니었어요. 로물루스는 왕이 되었죠. 그런데 로마가 로물루스 이후에 점점 체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대표를 원로들이 뽑는 방식으로 일종의 민주주의에 준하는 방식의 정치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를 종종 로마의 황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황제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첫 번째 황제가 되었죠. 그런데 아무튼 이 로마 공화정 말기가 되었을 때 카이사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로마가 카이사르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카이사르의 시기에 더욱더 강해지면서 국가가 더욱더 강대해지고 또 다스려야 될 영역이 넓어지고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좀 더 강력하고 통합된 새로운 정치 체제, 통치 체제와 질서가 필요했던 시점이긴 했습니다. 때문에 카이사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때쯤에는 로마의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 체제가 다시 돌아올 타이밍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였는데요. 군사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군사 지휘관으로보다는 정치적인 수가 굉장히 대단했던 로마의 운명을 바꾼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이 카이사르는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젊은이였고 견제를 받아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어려움도 겪곤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다양한 공직에 올라가고 했는데요. 카이사르가 공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정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처럼 돈을 특정한 방식으로 쓰는 것이 불법이다 이랬던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혹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막 씁니다. 근데 아무리 귀족이라고 해도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을 쓰는 게 뭐 어떤 거냐면 누구 봉투에 금일봉으로 담아서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로마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력 인사들, 뛰어난 업적을 아직 거두지는 못했지만 공직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공 건축물을 짓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직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야구를 당분간 사직구장에서 할 수 있냐 없냐 한창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야구장을 하나 짓겠습니다. 야. 우리 집안의 돈으로. 와. 다음 부산시장 고 말해. 가능성 있는데. 예를 뭐 이렇다든지 네.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열광했었던 일종의
놀이. 스포츠, 관람 같은 것들 중에 검투사들의 대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있었죠.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검투사들을 노예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기 검투사를 섭외하려면요. 뭐 우리가 아이돌 그룹 BTS나 혹은 세븐틴 같은 그룹들을 맨입에 섭외할 수 없잖아요. 아유, 돈을 지불해야죠. 예, 물론 군에 있는 아이돌들을 막 땡겨오는 그런 무도한 일을 기획하는 사람도 네. 드물게 있다고 제가 어디선가 꿈에서 들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절대 그런 무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시합을 개최하고 그리고 그때는요. 시합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간식도 줬습니다. 먹을 것도 줬습니다. 우리 야구 보러 가면 사 먹잖아요. 사직구장 앞에 그 야구하는 날은 모든 가게들이 그날 성업하는 날입니다. 네. 치킨 뭐 몇 시간씩 뭐 1시간 전에 주문해도 야구 경기 할 때가 다 됐는데 치킨이 안 나오고 이럴 정도로 성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면 빵과 와인을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줍니까? 제가 부산시장이 되기 위해서 스폰서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것이 일종의 유력자들의 명예로운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갖고 있는 돈을 빡빡 끌고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빌려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당시 로마의 부호들에게 네.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 부자들을 찾아가서. 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에게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나를 믿고 투자해라. 나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 라고 해서 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돈을 땡겨가지고 남의 돈으로 선심 쓰는 거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그걸 아주 잘 알았습니다. 부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오히려 망할까봐 쩔쩔맨다는 것을 채권자들이 오히려 채무자의 안위를 걱정해준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네. 사람들이 야 돈 갚아야지 그러면 어련히 갚아야 되는데 자꾸 이러면 나 확 부도내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카이사르가 이 부채도 네. 자산이다 이런 마인드로 남의 돈으로 공공사업 기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로마 정치의 중심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그런. 근데 그렇게 하면 인기는 막 엄청 오를 것 같아요. 엄청났죠. 그래서 이제 공직에 올라가서 외부의 정복이나 혹은 반란 진압 이런 전쟁의 군사 지휘관으로도 임명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가 거기서 군사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가 또 탁월한 능력도 있어요? 능력을 탁월한 업적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의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리아 정벌입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산문 작품 중에 갈리아 원정기 혹은 갈리아 전쟁기라는 작품도 있어요. 카이사르가 그 지역을 싹 정벌하는 거죠. 갈리아 지역을 정벌을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도보 해협을 넘어가서 지금의 브리튼 섬, 영국. 그래서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브리타니아까지도 영국의 힘을 착 보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가 그 시기를 카이사르의 위대함이 빛나는 순간, 요즘 말로 하면 카이사르의 별의 순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별의 순간. 갈리아 전투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족, 그러니까 프랑스 또 지금으로 치면 벨기에 이런 지역에 살던 굉장히 다양한 부족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 영토를 크게 확장한 또 한 사람의 세종, 또 한 사람의 부동산 대왕이었던 것이죠. 그 시절을 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린 유명한 작품이 프랑스의 만화 원작 애니메이션인 아스테릭스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카이사르가 군사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능력을 보여준 거죠. 권력을 막대하게 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인기도 많고 군사적으로도 자기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될 법도 한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죠. 누굽니까?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이 위태위태하게 동거하면서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던 시기를 가리켜서 삼두정치라고도 부릅니다. 폼페이우스는 강력한 경쟁자였고 정치가였고요.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만큼의 정치력은 없지만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최고의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일화가 있는데요. 갈리아를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카이사르가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카이사르를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떠나지 못하게. 왜요? 불안하다고? 채권자들이 먹튀할까봐. 이거 다 그때는 카이사르가 자기의 실력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던 때였어요. 야, 내 돈 먹고 내 돈으로 선심 쓰고 이 자리에 오른 다음에 너 지금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된다. 확실하게 갚고 가든지 아니면 이걸 보증해줄 사람이라도 세워놓고 가라.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른바 빚 돌려막기 리볼빙의 원조로 크라수스한테 가서 나의 미래에 당신 투자하시오. 이렇게 해서 크라수스가 일정 부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보증도 서주면서 만약 카이사르가 돌아와서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나 크라수스가 남은 빚을 안겠소라고 하니 로마 최고의 부호가 그렇게 얘기하니 채권자들이 오케이 인정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크라수스도 힘을 좀 갖게 됐어요. 삼두 정치를 하게 되었었는데 결국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대결이 로마의 향방을 결정짓는 내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유일의 권력자가 되고 로마 시민들을 위한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를 펼치는 한편 또한 동시에 정복한 정복지의 주민들도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복지의 주민들을 포섭하고 정복지의 지도자들을 원로원의 원로 의원으로 일종의 국회의원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카이사르가 황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됐어요. 그의 부하들이 그를 임페라토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엠퍼러가 임페라토르에서 나왔는데 이건 원래 위대한 장군을 불렀던 말인 거예요. 원래 뜻은 그거구나. 네네. 그래서 집정관도 아닌 독재관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원래 집정관 임기가 있거든요. 근데 종신 임기 죽을 때까지 일종의 유신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원로원과 로마 귀족들의 반감을 사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생각했었던 후계자 아우구스투스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등장해서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 제정 로마의 문을 거의 다 열어놓은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네. 자,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의 일대기를 좀 짧게 짚어봤는데 이 두 명의 영웅들이 현대 리더들에게는 어떤 통찰력을 줍니까?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비전 혹은 결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비전과 같습니다. 결단력. 네. 이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출생을 신화적 이야기와 결부시키며 자신의 위대한 운명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병사들마저 그를 신적 존재로 보게 만들었다. 아까 제가 알렉산드로스가 출생의 비밀이 있다. 혹은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출생에 비범한 배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흘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고 현대의 세계관에서는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이지 혹은 만약 뭔가 아버지가 좀 꺼려하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면 아버지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알렉산드로스는 근데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탄생이 운명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을 정복할 정복군주로서 신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전을 사람들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단순히 국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를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문명과 세계의 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복지에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고 정복지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그리스 문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면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것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또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야 될 바를 보여주고 또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카이사르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카이사르는 수많은 전쟁과 음모 속에서도 항상
빠르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 음. 그의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하고 분명했다. 이 카이사르가 정치적 결단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흔히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네. 이게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원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원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가자.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해외 파견 총독이자 전쟁 지휘관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의 이 어마어마한 인기 그리고 그의 어마어마한 정치력 이런 것들을 경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귀족들, 원로들이 그랬었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랑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안 되겠다. 이 카이사르를 일단 제쳐야 되겠다. 제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와서 너 그 엄청나게 성공했으니까 개선식을 해라. 근데 개선식을 하는데 원래 개선식을 할 때는 군사 지휘관은 대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바로 도시로 수도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반란군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와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와야 돼요. 군단은 바깥에 두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들어가면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가면 로마에 내전이 벌어질 텐데 나 이제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진다.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데리고 들어가죠. 아,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내가 파멸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여태까지 남의 돈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인심을 많이 샀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고민의 순간, 중요한 순간에 분명하고 빠르게 결단력 있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 일종의 결단하는 리더십, 결단하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 결단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되고 싶어 하는데 결단하고 책임지는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는 물러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리더가 결단하고 발표했을 때 사실 어떤 결단이라도 어떤 결정도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득하고 그래서 대화에서 뚫고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라면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이용해서 반발을 억누른다든지 그럼 부담은 되겠지만 네. 사실 그 또한 리더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싫은 리더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어떤 나라에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외국 일정을 잡는 거예요. 나 외국에 좀 나갔다 올게 라고 하고 자기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 거죠.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 리더가 국내를 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항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가 드물게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꿈에서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카이사르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직접 결단하고 자신이 책임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부동산 대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듣기로 둘 다 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따로 있습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자기를 출생의 비밀이 있는 신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했잖아요. 말했죠. 문제는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스스로도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이고야.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의 야망은 점점 더 무모해졌다. 부하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는 정복을 시도했다. 이 끊임없는 정복욕. 왜? 나는 신이니까? 제우스의 아들, 신과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부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야망의 과도함이 결국 조직에 과부하를 주는 것입니다. 네. 조직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고한 목표가 구성원들이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지 아닌지를 항상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갑작스럽게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도 이런 면이 있는데요. 플루타르코스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권력이 절대화되자 많은 동료들과 원로원에게 두려움과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그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 지중해와 그리고 그 유럽 지역의 질서가 재편되는 이 시기에 로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존 방식으로는 앞으로 로마를 움직여 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새롭게 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반발을 가져오는 거죠.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암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독단적인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지,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조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현대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위임인 것이죠. 위임을 하고 어떻게 권력을 분점하고 그리고 리더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대 리더십, 현대 조직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력을 남용할 때,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할 때 얼마나 조직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카이사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영웅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군요. 인간적인 면을 보면서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영웅들의 얘기를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는 창업군주 그리고 또 부동산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다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은 여러분에게 생소한 이름인데요. 네. 데모스테네스라는 분이고요. 오, 또 한 데모스테네스. 분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다 이름을 들어본 로마 수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키케로입니다. 키케로. 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또 다른 영웅들의 얘기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